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혼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7년 동안 시댁 며느리로 살고 있어요. 어쩌면 그건 악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말해 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 최태민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42살이었죠. 비 오는 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맞은편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태민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쪽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저는 그 사흘을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서 보냈어요. 밥도 못 먹었고 잠도 잘 못 잤죠. 태민 씨 손을 잡고 싶었는데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각 5분씩이었습니다. 그 5분을 위해 저는 10시간을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애석하게도 태민 씨는 제 곁에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손이 모자라다며 장례식 직원을 한 명 더 쓰는 대신에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게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교회 건사에 경로당 총무였고 어디서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으셨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꿋꿋이 이겨내는 어머니로 며느리를 끝까지 챙기는 시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건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은 일주일에 2번이었어요. 화요일과 토요일, 정해진 날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안 가면 전화가 왔으니까요. 저 날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찾으면 언제든 달려갔죠. 토요일 아침에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가면 시어머니는 을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시누이 은정이랑 은미도 와 있는 날이 많았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으면 저는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상을 차리면 항상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간이 왜 이러냐? 소금 더 넣어야지. 이 반찬은 지난번에도 했잖아. 맨날 똑같은 거야? 국이 미지근하다. 다시 끓여.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국을 다시 끓이고 간을 다시 맞추고 반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을 차렸죠. 시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말을 거는 건 뭔가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새언니 커피. 새언니 물티슈 어딨어? 설거지하면서 냄비 좀 닦아줘요. 이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토요일이 지나면 화요일이 왔고 그 사이사이엔 명절이 끼어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병원 동행 일정이 생기곤 했습니다. 시댁의 방식은 교묘했어요. 직접 나쁜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신 이런 말들이 반복됐죠. 태민이가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빠 없는데 우리라도 서로 의지해야지. 네가 더 살갑게 굴어야 돼. 며느리잖아. 처음에는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태민 씨가 없는 슬픔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살갑게 굴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했고 더 자주 갔어요. 하지만 제가 노력할수록 온갖 요구가 늘었습니다. 더 잘할수록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시누이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오빠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새언니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걸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건가? 명절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추석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녹두전까지 기름이 튀어 손등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차려낸 밥상 앞에서 돌아오는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동태전이 왜 이렇게 얇니? 간이 싱겁네.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상 차릴 때 숟가락 방향이 틀렸더라. 다음엔 제대로 해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작 숟가락 방향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요? 시어머니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제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마트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과에 갔죠. 대기표를 뽑고 접수를 하고 진료를 마친 뒤 약국까지 들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죽을 끓여드려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죽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죽이 너무 싱겁다. 소금을 넣어드리려 했더니 됐어. 입맛 없어서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시켜 먹을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에 오니 녹초가 되어 곧장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시누이 은정이 혼수 준비를 시작했을 때 백화점과 가구점, 혼수 전문 매장을 함께 돌아다녔어요. 은정이 고르면 제가 짐을 들었고 어느 날은 점심도 거른 채 5시간을 내리 돌아다녔습니다. 새언니, 이거랑 저거랑 어떤 게 나아? 둘 다 예뻐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 확실하게 골라줘야지. 그럼 왼쪽 거. 새언니는 보는 눈이 없어. 저게 더 나은데. 다음 날은 시어머니 생일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갔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은 달랐습니다. 어느 해인가부터 제 생일을 말하지 않았죠.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미 이삿날이 제 생일과 겹쳤던 때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은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언니 오늘 이사하는 거 알지? 차 갖고 와줘야 돼? 저는 혼자서 케이크라도 사 먹으려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차 열쇠를 들었죠. 알겠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수십 번 오르내렸어요. 마지막 짐을 올리고 나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은미가 말했어요. 새언니 덕분에 빨리 끝났다. 수고했어.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핸들은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생일 케이크를 샀어요. 미니 사이즈에 초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혼자 불을 켜고 혼자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진 몰랐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8시간을 서 있다가 퇴근해선 시댁에 밥을 하러 갔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9시가 넘었죠. 가장 무서운 건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는 거였죠.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처음 생긴 것은 그해 여름이었어요. 평소처럼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기억이 없는 항목에 눈이 들어왔어요. 백화점 결제 74만 원. 그달에 백화점이 간 적이 없었거든요. 카드 번호를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제 카드였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인천 롯데백화점에서 결제된 건 맞으세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저는 그날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쓴 기억이 없는데요.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카드 지금 갖고 계세요?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실은 아니신데 본인이 쓰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거나 가족분이 쓰신 거 아닐까요? 가족. 그날 명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어요. 지난 몇 달치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서서히 얼굴이 굳어갔죠. 제가 쓰지 않은 결제 내역이 6달 동안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마트, 약국, 병원.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5만 원, 12만 원, 38만 원. 눈에 띌 만한 금액은 아니었죠. 하지만 전부 더하니 29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병원 결제 내역이 있어서 봤더니 인천 시내내과였어요. 저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지만 이상하게 그 병원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면서 신용정보원 사이트에도 들어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이 있는지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소비자금융 300만 원 대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화면을 다시 읽어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번호로 300만 원 대출이 실행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출은 이미 상환 완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썼고 흔적이 남지 않게 이미 갚아버린 것이었죠.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제 신분증은 분명 제가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한 번 신분증을 시댁에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태민 씨가 세상을 떠나고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며 잠깐 맡아뒀다가 며칠 뒤 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7년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남긴 재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장례를 마치고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고 테이블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혜민이 통장이랑 보험 서류야. 내가 일단 정리할게. 서류를 들여다보려 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어떻게 해?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마치 며느리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때 저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닷새째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였으니까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알려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너 생활비야. 당분간 이걸로 써. 잔액이 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그래, 세금이랑 장례비 다 빠지고 이것밖에 안 남았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요. 아파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습니다. 태민 씨와 함께 살던 인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바뀌어 있었죠. 시어머니 명의로요. 이전 날짜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뒤였습니다. 제가 매일 시댁 밥상을 차리고 시누이들 집 날라주고 제사 준비하던 그 2달 사이에 태민 씨와 함께 살던 집이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 내가 관리하려고 바꿨다.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러신 거예요? 적어도 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가 그때 서류에 사인했잖아. 장례 끝나고 며칠 됐을 때였어요. 그때 여러 서류에 서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미는 서류들이었는데 뭔지 확인할 정신은 없었죠. 그냥 사망신고 관련이겠거니 했어요. 그중에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섭섭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며느리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내가 더 섭섭하다. 왜 그러냐.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30분 뒤 시누이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지금 많이 우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저는 전화를 손에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배우자 상속, 법정 상속분. 민법상 배우자가 자녀가 없을 경우
단독 상속도 가능했어요. 제 법적 상속분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500만 원 뿐이었죠. 지금은 증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꾹 참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죠. 여느 때처럼 시댁에 밥을 하러 다녔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낼 때쯤이었어요. 요즘 따라 맡은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 어지러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현관에서 신발을 못 벗고 그대로 주저앉는 날이 생겼어요. 밥맛이 없었고 식사를 거르는 날이 늘었습니다. 마트 동료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지연 씨 얼굴이 하얘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진짜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동료가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제 표정이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볼이 쏙 꺼져 있었죠.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은 시댁 가는 날이었고 그 다음 날도 시댁에 들러야 했죠. 내 몸 하나 챙길 시간을 내는 것이 이상하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온 참이었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내일 기일 음식 준비해야 하잖아. 새벽에 시장 가야 하니까 5시까지 일어나서 장 좀 봐와. 어머니, 기일이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요. 미리 재료 받아야지. 좋은 거 사려면 일찍 가야 한다고. 내일 마트 오전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찍 갔다 오면 되잖아. 5시에 시장 가면 8시면 끝난다. 어머니, 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젊은 사람이 무슨 몸 타령이야. 나는 나이가 이래도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데 운동을 좀 해봐라. 저는 현관에 서서 벽에 이마를 댔어요.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름부터 계속 어지러웠다는 거. 오늘도 계산대에서 잠깐 앞이 안 보였다는 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씻지도 못하고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시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새벽 5시에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창에 이마를 기대고 잠시 쪽잠을 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재료들을 샀습니다. 명태, 두부, 무, 도라지 고사리, 장바구니가 꽉 찼죠. 시댁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어요. 어지럽다 싶었는데 그 다음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정신이 드세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는 분이 신고하셨어요. 링거가 꽂힌 팔을 내려다봤어요. 혈압이 많이 낮았어요. 빈혈도 심하시고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여름부터 좀 어지럽긴 했어요. 간호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여름부터요? 그동안 병원은 안 오셨어요? 바빠서요. 간호사가 저를 잠깐 바라봤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꾹 참는 눈빛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할 분 있으세요? 핸드폰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은정, 은미. 핸드폰을 도로 덮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을게요.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응급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쓰러졌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공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1시간쯤 됐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병원에 있어요. 길에서 쓰러졌어요. 뭐? 쓰러져? 왜? 빈혈이랑 저혈압이래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장은 쓰러졌다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찮냐는 말조차 없으셨어요. 장은 봤는데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장바구니가 쏟아졌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그럼 제사밥은 어쩌려고. 시간도 별로 안 남았는데. 일단 쉬고 나서 얘기할게요. 빨리 와야 해. 오늘 은정이도 온다고 했고 밥할 사람이 없잖아. 어머니, 저 지금 응급실이라니까요. 응급실은 뭐 그리 오래 있어. 링거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고 바로 나오면 되잖아. 저녁엔 나올 수 있지? 은정이가 오기 전에 밥만 해놓고 가도 되니까. 길에서 쓰러진 며느리한테, 응급실에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저녁엔 나올 수 있냐고 묻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그때 그동안 이어온 인연의 실이 팍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 응? 저 오늘 안 가요. 아니 왜 링거 맞고 있다며? 안 간다고요. 예, 지연아.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전화를 끊은 것이.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자가 왔죠. 새언니, 엄마한테 왜 그래? 문자 보면 전화 좀 해줘. 잠시 후 은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핸드폰을 뒤집어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나는 아파도 되는 사람인 걸까? 내가 쓰러진 날에도 저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저 밥해주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는 순간 일어났어요. 간호사를 불러 링거줄을 뽑았습니다. 퇴원하실 건가요? 조금 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갈게요. 서둘러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간호사가 챙겨뒀다며 가져다 줬어요. 그걸 들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시댁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발이 가는 대로 걸었죠. 걷다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을비였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발이 멈춘 곳은 버스 정류장 앞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장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빗소리와 버스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는데 그러다가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서지연 아니야? 신성중학교. 고개를 들었어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인데 금방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강민준? 맞아, 기억하는구나. 강민준이었어요. 중학교 동창이었죠. 특별히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얼굴은 기억이 났습니다. 민준이 잠깐 저를 내려다봤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 빨개진 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장바구니. 여기서 뭐해? 비를 홀딱 맞았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쭈그려 앉았어요.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줬습니다. 울었어? 아니야. 눈이 빨간데. 그냥 비 맞아서. 민준이 잠깐 제 옆얼굴을 봤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돼. 근데 걱정이 돼서. 오래전 알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거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돼.
7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잠깐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자주 볼 사이가 아닌데 오늘 이후 또 10년은 안 볼지도 몰라. 그러면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누군가한테 한 번만이라도 털어놔도. 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7년이 됐어.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집 며느리로 살고 있다?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정류장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7년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렇게 술술 나오다니. 밥상 이야기, 시누이들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나오라고 했다는 대목에서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서 입을 다물 때까지 그냥 들어줬어요. 그러다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 뭘? 그거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민준을 봤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 거라고. 연락 안 하면 가족이 아닌 거냐고. 우리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말들. 그게 다 네가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말들이야. 7년 동안 그 집 노예처럼 산 거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노예.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너무 강한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카드 사용한 것과 대출 얘기. 그것도 죄야. 뭐? 명의도용해서 대출받은 거잖아. 카드 무단 사용도 고소 가능해. 그걸 어떻게 알아? 그쪽 일에? 무슨 일? 법무사야. 저는 깜짝 놀라 민준을 다시 봤어요. 잠깐, 법무사라고? 민준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우연치고는 좀 신기하다. 그러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졌어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진짜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법적으로? 민준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뭔가를 계산해보는 눈빛이었어요. 배우자 상속분은 아이가 없으면 단독 상속도 가능해. 7년이 지났어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카드 도용이랑 대출권은 증거만 잘 모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카드 명세서는 있다고 했잖아. 그건 있어. 대출 기록도? 조회해봤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은 할 수 있겠어. 근데 나 조금 무서워. 당연하지. 무섭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잘못되면 어떡해?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지연아,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이 지금 너한테 가족처럼 대하고 있니? 저는 망치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갔고 처음으로 제 발로 제때 방문했죠. 영양 부족과 저혈압 진단이었어요. 생활 패턴이 많이 불규칙하신 것 같아요. 식사를 제때 안 드시죠? 바빠서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좀 웃긴 얘기지만 남의 밥을 많이 차려줬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본인 밥도 챙겨 드세요. 네, 앞으로는 그럴게요. 민준을 통해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말투였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말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카드 도용 사기, 명의 대출 사기,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에 가능해요. 오히려 같이 가는 게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죠.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증거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신 카드 명세서, 대출 기록, 이걸로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추가로 남편분 사망 당시 재산 내역 전체를 파악해야 해요. 보험금, 예금, 부동산 전부요. 그리고 남편분 주변 사람 중에 재산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으면 진술도 받아야 하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나서 고민이에요. 당연하죠. 가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 서류들 보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네요. 뭐요? 지연 씨가 7년 동안 이분들한테 가족 대우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지연 씨만 가족처럼 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두 번째 면담에서 변호사가 보험금 조회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태민 씨가 가입했던 보험은 총 3개였어요. 직장 단체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총 수령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수령인은 전부 시어머니였어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1억 4천만 원.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500만 원이었어요. 수령인이 사망하기 3년 전에 변경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왔어요. 태민 씨 명의예금 통장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망 당시 잔액이 4,200만 원이었는데 사망 후 2달 안에 전액 인출됐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세금이랑 장례비 빠지면 이것밖에 안 남는다며 내밀었던 500만 원짜리 통장. 그 통장 말고도 4,200만 원짜리 통장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태민 씨가 죽자마자 2달 안에 사라졌습니다. 저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이번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영준을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태민 씨의 직장 선배였던 최영준. 장례식 날 명함을 건네며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지갑 안에 그 명함이 있었어요. 수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최영준은 제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랜만이에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깐 서로를 마주보다 자리에 앉았어요. 연락을 주셨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최영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이런 날이 올 것 같기도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태민이가 살아있을 때 제가 몇 번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태민 씨가 혹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최영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있어요. 무슨 말을? 어머니 모르게 조금씩 모아둔 통장이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형수한테 준다고요.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사라진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태민 씨가 시어머니 모르게 조금씩 저한테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 저는 7년을 살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울면서 말이죠. 그리고 보험 수령인 변경권도요. 최영준이 말을 이었어요. 태민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보험 수령인 바꿔달라고 하셨다고. 본인은 좀 찜찜했는데 어머니가 하도 말씀하시니까 그냥 했다고. 그때 제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더니 태민이가 그냥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태민 씨였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끝내 작아지던 사람.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그 사람이 숨겨둔 돈까지 가져갔다는 것이.
혹시 그 말을 진술서로 써주실 수 있으세요? 최영준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형수는 왜 이제야 이걸 하려는 거예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거부하는 게 사실 두려웠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최영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태민이가 원했을 테니까요. 소송이 시작되고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높지 않았고 낮고 조용했죠. 지연아, 나다. 핸드폰을 들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했지만 결국 받았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이러지 말고 합의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좀 줄게. 5천만 원. 그러면 소송 취하하고 그냥 끝내는 거야. 5천만 원. 잠깐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보험금, 4,200만 원짜리 통장, 그리고 태민 씨 명의로 된 아파트. 그런 걸 다 제치고 5천만 원에 입을 닫고 끝내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래.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태민이 거지. 내가 모아둔 거고. 그래요. 태민 씨 거 맞죠? 근데 그게 원래 누구한테 와야 했던 건가요? 지연아, 그때는 내가 다 처리해야 했으니까 네가 뭘 알고 뭘 할 수 있었겠어. 목소리가 여전히 낮았어요. 예전처럼 몰아붙이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 합의 안 해요. 왜? 5천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 시어머니, 저 7년 동안 시댁 밥상 차렸어요. 어머니 병원 데려갔고 제사 준비했고 시누이들 이삿짐 날랐잖아요. 그 7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 5천만 원 받고 끝내라고요? 그건 가족이니까 너가 해준 거잖아. 그러면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좋게 끝내고 싶어서. 어머니가 좋게 시작했으면 저도 좋게 끝낼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명치가 조여드는 것 같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몇 시간 뒤 은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새언니, 엄마가 많이 힘드셔.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오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예전이었으면 그 문자 하나에 며칠을 잠 못 잤을 겁니다. 오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라는 말에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고 결국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했겠죠. 하지만 그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시어머니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주장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서류에 직접 서명했으며 상속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거였죠. 카드 사용권은 제가 사전에 동의했고 대출권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저 불리한 건가요? 아직 초반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요. 지연 씨,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7년 동안 심어놓은 거예요. 재판장에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예요. 그 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영준의 진술서가 꽤 결정적이었어요. 태민 씨가 직접 통장을 따로 모아뒀다고 말했다는 거, 보험 수령인 변경이 시어머니로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이 문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카드 명세서와 제 마트 출퇴근 기록을 대조하니 제가 근무 중인 시간에 시댁 근처에서 결제된 내역이 16건이나 됐습니다. 명의대출건은 대출 실행 당시 접속 IP가 시어머니 자택 근처 PC방으로 확인됐더라고요. 변호사가 그걸 찾아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짓거리를 PC방에서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합의를 다시 제안해 왔어요. 이번엔 금액이 달랐습니다. 1억 원이었어요. 변호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생각했어요. 얼마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시어머니가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게 7년 동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게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잠깐 계속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재판장에 들어오는 시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더라고요. 뒤에는 은정이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만으로도 주눅이 들었을 텐데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주장을 바꾸기 시작했죠. 서명이 있긴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저를 도우려 한 것이다. 선의였다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측, 선의였다면 왜 보험 수령인이 배우자가 아닌 휴고 본인으로 변경된 건가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피고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인출된 예금, 원고 명의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내역, 이게 전부 선의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은정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상속재산 분할에서 법정 상속분이 인정됐고 아파트 지분 반환 또는 상응하는 금전 배상, 카드 도용 및 명의대출권은 형사건으로 넘어가 별도 처리.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줬을 때 저는 마트 퇴근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죠. 지연 씨, 듣고 계세요? 네, 이긴 거예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죠. 세상은 평소랑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럽다기보다는 뭔가 오래 묵었던 게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7년치가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민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나 승소했어. 잠깐 있다가 답장이 왔더라고요. 고생했네.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내가 쏜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 문자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전화는 며칠이 지나니 오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니 거의 오지 않았죠. 그게 전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전화가 안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는데 이제는 큰 해방감만 들었죠. 마트 일도 계속했어요.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들 물건을 찍는 것. 예전이랑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크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쇼윈도 안에 케이크들이 진열돼 있었죠. 제 생일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딸기 케이크 하나를 샀어요. 소원 같은 건 빌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편의점에서 미니 케이크를 혼자 불던 그날이 생각났죠. 그때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살고 싶다는 것. 누군가의 밥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대로.
그게 지금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람들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더 해야 한다고, 내가 부족한 거라고. 그 의심이 그동안 저를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부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